선생님이 얘기하신 WPI의 어떤 기질과 아이들을 양육할 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또 그 양육가설 책을 감수를 하셨더라고요. 예. 사실 그 양육가설 네, 주디 해리스 네. 책은요, 십몇 년 전에 그렇죠. 제가 그 연세대학교에서 발달 심리학 강의를 하면서 네네네. 교과서로 사용을 했던 책이에요. 네네. 상당히 훌륭한 부모 밑에서 아주 희한한 자식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아주 희한한 형편없는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식이 나오는 현상들을 훨씬 더 많이 관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에 의해서 자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진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실제 현상은 그렇지 않은데, 이거를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제가 발달 심리학을 가르치면서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주디 해리스가 양육에 대한 기본 가정을 우리가 한번 의문을 던져보자 이래가지고 책을 냈을 때 그걸 읽어보고 기존의 심리학에서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육과 관련한, 자식을 키우는 것과 관련한 부모의 영향력 또는 부모의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그거를 상당히 꼼꼼하게 잘 자료로 정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학생들하고 이제 발달 심리학 교재로 사용을 해서 왜 이런 생각이 나왔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수업에 설명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기존에 막연히 믿고 있는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큰다든지, 아니면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든지, 또는 내 인생이 힘들고 나쁘게 된 건 다 부모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듯한 그 생각이니까 상당히 많이 학생들조차도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는 느낌을 보고, 이거는 또 왜지? 그리고 어른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눴을 때 많은 분들이 갸우뚱하면서 상당히 불쾌하게 느끼는 반응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출판사에서 갑자기 메일이 왔어요. 그 책을 직접 번역을 해가지고 저한테 감수를 부탁하는 그 상황이 돼서 올라온 거는, 그 책을 번역한 친구가 연대 심리학과를 나올 뿐만 아니라 저 바로 수업을 들었던 Nurture Assumption 그 원서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라는 사실에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됐었어요. 98년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좀 늦게 출판이 좀 늦었던 것 같긴 해요. 예, 거의 15년 전의 일이니까요. 사실은 뭐 자녀 양육과 관련해 가지고 부모의 과도한 간섭이나 개입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더 이제 많이 언급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은 그럼 어쩌란 말이냐, 개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개입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 시점에 양육가설 이 책이 부모가 개입한다고 해서 그만큼 효과를 얻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개입을 안 한다고 해서 완전히 아이가 지멋대로 엉망이 되는 건 아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심지어는 학교 장면에서 이 아이들이 또래 집단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또 그 속에서 개개인이 어떻게 자기 경험을 받아들이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나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 사회에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학교라는 장면에서의 또래 집단과의 아이들의 인터랙션은 거의 정글 속에서 서로 약육 강식하는 그 상황에 처해 있고, 거기에서 교사의 역할이나 부모의 역할이나 이 사회 제도의 역할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아이 개개인의 발달이나 그 아이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작동하기보다는 마치 동물원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동물 우리 속에 가두는 그 수준 정도로 이 사회의 제도나 학교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상당히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이 사회에서 지금 아이들의 성장과 양육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사회나 어른들이 어떻게 개입하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잘 키웠냐에 따라서 콩이 호박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예요. 그거는 이게 뭐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하냐 아니면 또래의 역할이 얼마나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우리가 보는 게 더 맞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라도 각각의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본인의 성격이 더 멋있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현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의 특성이 더 부정적으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게 나타나니까 거기에는 또래 집단의 상호작용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성격이 그 아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는 부분과 또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데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것까지 다 알아야 된다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게 되는 거죠. 그 발달 심리학에서 이렇게 3세까지 애착 형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상당히 그 시기에 그러니까 꼭 엄마가 아니더라도 애착을 형성하는 게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인간관계에 이때 어떤 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게 또 프로이드 할아버지의 이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이 청소년 이후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일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너가 먹었던 이 우유의 효과가 네가 20살 될 때 뭐 수능 공부할 때까지 영향을 미치라고 생각을 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 그럼 내가 시밀락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훨씬 더 이 참을성이 많아.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주장이지 그게 어떻게 근거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어린 시절에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 관계가 있으면 청소년기나 어른 성인이 돼서라도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은 다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가 나를 떼놓고 일하러 나갔기 때문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성인기에서 불안한 것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기 쉽지 않고 가장 쉽게 핑계를 댈 수 있는 건 어린 시절에 엄마가 남다르게 뭔가를 한 게 있으면 그걸 가지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거든요.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시겠죠? 인류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심리적 혼란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할 때 항상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이나 이유를 끄집어 오는데 놀랍게도 성인기에서의 심리적 혼란을 가장 잘 설명하고 일반적으로 수용하기 좋은 것이 프로이드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또는 트라우마틱한 경험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정신분석 이론이거든요. 볼비의 애착 이론, 사실은 볼비도 정신분석 전통에서 본인의 이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맥을 같이 하니까, 그리고 부모는 전통적으로 조금 다른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이 바뀌어진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에 대해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죄책감을 가지는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뚜렷하게 부각돼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이론이 정신분석 이론이거든. 근데 단지 정신분석 이론은 그것이 어린 시절의 경험에 부정적인 효과가 성인기까지 연결이 된다고 우리는 믿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그렇다라고 믿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주디 해리스가 이미 양육가설에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어린 시절의 경험, 그것이 평생에 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계속 자랐는데 자기가 어른이 돼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환경에서 계속 있게 되는 경우에, 뭐 어른이 돼서 가난하고 궁핍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행복하게 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굳이 자기 문제의 원인을 찾을 일은 없겠죠, 그죠? 근데 여전히 자기가 풀리는 일이 없어. 그러면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하고 애착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내 사는 꼴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지. 성인이 됐어도 내가 게으르고 그렇다면 그건 다 자기 책임이잖아요. 자기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이 어린 시절에 뭐 부모와의 애착 문제로 돌릴 때는 얼마나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환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너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부모가 잘해줬는데 왜 너가 지금 제대로 못 사냐 그럴 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물질적으로 풍요한 환경이라도 뭐해요. 저는 어릴 때 엄마랑 아빠랑 애착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그게 지금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이유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의 불행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이유라는 거죠. 그 대한민국에서 특히 이제 강남 엄마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 자식에 대한 양육에 대한 어떤 기본 태도랄까? 네. 이런 게 사교육 시장이랑 그럼요. 집값, 뭐 그다음에 부의 고착이랑 그렇죠. 여러 가지로 연결이 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특히 좀 가진 부모, 엄마 아들의 경우에 이 양육가설에 대한 게 거의 체화된 느낌도 드는데. 그렇죠. 예. 한국 사회에서 많이 가진 부모일수록 네네. 양육 가설에 대해서 거의 신봉을 해요. 왜?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가진 것을 계속 이대로 쭉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결국에는 자식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고, 내가 자식을 잘 키웠다는 건 내가 지금 현재 많은 것을 가졌고 이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이 됐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인정받는 도장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급속도로 하면서 어느 정도 부를 집중적으로 가진 사람이 나타날 때 그 사람들의 가장 1차적인 문제는 자기의 부를 어떻게 지키고 대대손손 물려줄 것인가. 오죽했으면 사실 지금과 같이 자녀 양육에 몰입하는 거는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근데 조선시대에 그 자녀 교육이,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기는 그냥 더 망가진 자녀가 됐다는 놀라운 자료들이 참 많아요. 아, 그래요? 재밌는 게 대표적인 사람, 정약용 선생 혹시 네네. 아세요? 네네. 정약용 선생은 강진에 유배돼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자식한테 편지를 썼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게 훌륭하다. 그런데 혹시 정약용 선생의 자식들과 자손들이 잘 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없다는 네, 거는 네. 그 자식들이 뭐 편지를 받았다는 것만 알고. 그렇죠. 예. 그 자식들 입장에서는 참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진짜 기안과 유배지에 계신 아버님이 이렇게 사림을 따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할 때 그거 편지를 받아본 자식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그 행동이나 그 노력이 자식들한테는 안 받아들여지는 거는 그거는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약용 선생의 그 자식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교육의 노력은 자식들한테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마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나 그 편지가 어쩌면 더 많은 부담감과 참견과 잔소리로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엔 자식들이 아버지가 기대했던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그게 참 역설적인 현상인데 지극한 자기식 정성을 이 자식한테 보였는데 부모가 기대했던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더 부각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강남 엄마들 노력이 성공적으로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도 강남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하는 아이들의 사례는 가능하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는 성공한 케이스 한 케이스가 있으면 그 과정에서 이 실패의 눈물을 흘리고 목숨을 버린 애 케이스는 100케이스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하고 아이들을 보살피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과 더 많은 자극을 주면 우리 아이들은 더 잘 되겠지 라는 생각은 과유불급이에요. 그러면 적절히 알았어, 적당히 하라는 말, 그 말만큼 참 돌아버리는 말이 없거든요. 그럴 때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부터 아시려고 노력하세요. 아이가 당신이 기대하는 그 모습이 아니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이가 당신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시겠습니까?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부모는 어때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때야 될 것 같아요? 부모가 부모를 자기를 알아야죠. 그렇죠. 부모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현재 있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자기가 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식도 그 모습을 따라서 이상적인 모습이 될 거라는 놀라운 기대를 하는 게 대부분의 부모들의 마음이죠. 그럴 때 이제 저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상적인 어떤 프레임을 내가 잡아놓고 이상적인 틀을 잡아놓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내가 그게 안 되더라도 내 나름대로 뿌듯함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열심히 노력했어. 성실하게 살고 나는 이상적인 사람이 되려고 했어. 내 힘이 부딪혔어. 내가 이걸 못했지만 너라도 해야지.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안 된 것도 합리화될 수 있고 너는 그래도 해야 되고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강남의 많은 부모님들이 열심히 노력했어 열심히 사시는 이유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의 많은 중산층 이상의 부모님들이 길을 쓰면서 아이를 사교육시키고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면 내가 못한 뭔가를 너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좀 관역이 잘못 맞춰진 에너지를 막 쏟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작용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부작용이 뭐 거의 곳곳에서 일어나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일어난다. 정치적인 현상은 지금 503호를 아주 그 아버지를 닮은 유능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의문 없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부작용, 그걸 부작용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걸 정치라고 이야기할까요? 또는 그 전에는 저 사람이 진짜 이 어려운 환경에서 뭐 시장에서 청소부도 하고 그러면서 고려대학교라는 대학교까지 가서 이 성공했고 나중에 현대건설이라는 회장까지 했으니까 성공한 저 사람이 또 부자가 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해줄 거라고 지도자를 선택하는 이런 것도 똑같이 부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될 거라는 거를 우리 각자가 정확하게 생각하고 선택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거를 이루듯 한 사람 또는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이 마치 대통령이 되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믿는 거, 그것도 아주 뚜렷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 대학만 가기만 하면, 더 좋은 대학만 가기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성공하게 될 거다. 또는 대학만 가는 게 아니야. 일단은 권력을 쥐기만 하면, 또는 고시와 같은 거 공무원이 되기만 하면,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만 하면 잘 살 거야. 그렇게 되면 김기춘처럼 살던 우병우처럼 살던 네가 권력을 쥐기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너가 잘하는 거 잘 된 거야. 우리 모두 김기춘 씨, 우병우 씨 욕하고 심지어 최순실 씨 겉으로는 욕하지만은 속마음은 나도 저런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저걸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연줄이 있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고 장관을 하든 뭘 하든 돈을 끌어들일 수 있으면, 야, 내가 그걸 못했으니까 울분이 나고 지금 그러지. 이게 대한민국 사람의 심리가 된다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혹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로 투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어떤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자잘한 것도 다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왜 사는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무조건 남들한테 멋있게 보이고 번듯하기만 하면 나는 잘 사는 거야 라고 믿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진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래서 마음이 공허해져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은요, 마음이 공허해지니까 마음을 채우려고 뭔가 열심히 가서 비나이다 하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뭘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버나요? 이러면서 뭐니 해도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라는 그걸에 대한 더욱더 믿음을 크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잘 살아야 된다. 잘 사는 거 좋죠. 그러려면 잘 사는 게 뭡니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다라는 거로 되는데 그걸 또 우아하게 포장해야 되니까 그거는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뭐 요 근래 이슈가 되는 거 이 나라에서 검사인데도 조직에서 이 권력을 가진 윗사람의 성추행 그거를 참고 견뎌야 했다. 언제나 오랫동안 8년 동안 야 이럴 때는 진짜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그러면 그게 내가 그걸 당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건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는 데 있어 비겁함 때문인가요? 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조차도 두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언급하는 것조차 그 부작용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조차 이제 두려워지는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적폐청산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게 되는 거죠. 개인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죠. 그 양육 환경하고 또래와의 사회를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구별되는지 잘 이해가 우리가 안 양육 되시죠? 환경이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환경은 다 물리적 환경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인간의 성장 발달에 있어의 환경은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적 환경이거든요. 사회적 환경은 물리적인 요소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 환경 플러스 심리적 환경을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네. 자기가 물질적으로 궁핍한 시기를 살았을 때는 항상 심리적으로 훈훈한 따뜻한 거로 기억을 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을 때는 심리적인 거에 궁핍하고 상당히 각박하다고 기억하는 것이 그게 인간이 스스로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균형적인 사고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의 인식은 계속 사회학적인 물리적인 이 부분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양육 환경하고 사회화 라는 것 자체는 사실 양육 환경이 중요하냐 사회화가 중요하냐 이런 말은 하나만한 거예요. 사회화의 일부가 양육 환경인 것이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회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또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 또 무엇이 주된 사회화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지 양육 환경이 뭐냐 사회화가 있느냐 됐냐 안 됐냐 이런 이야기 자체는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았죠. 극단적으로 형편이 없었을 때는 뭐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건 인사가 돼요. 근데 누구나 먹기는 먹어. 근데 잘 먹었냐 못 먹었느냐 또 먹은 것이 영양가 있느냐 또는 정크푸드를 먹느냐 그게 이제 중요해질 때는 식사하셨습니까 이거는 더 이상 이슈가 안 되고 인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있어서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양육 환경이라는 것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어떤 효과를 야기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것이 내 마음이 네 마음일 거고 네가 좋아할 거야 라고 믿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 잘 쓰는 표현 있죠. 다 네 좋아라고 하는 짓이야. 근데 왜 내 마음을 몰라? 이거 상당히 폭력적인 거거든요. 왜? 엄마한테는 그게 중요하지만 자식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요즘 아이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요 내한테 많이 줬어요. 다 지 좋아서. 지 좋아라고 엄마를 지라고 불러요. 부모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준 것이 자기는 하나도 고맙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표현을 써요. 근데 이야기하지. 그러면 우리 엄마가 화내고요. 또 신경질 내고요. 그랬어요. 제가 무서워서 못했어요. 언제까지 참을 거니? 제가요 여기서 한몫 떼가지고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한몫 뗀다는 게 뭐니? 그년으로부터 돈을 받든지요. 예.
뺏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뭐 그런 친구도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부모에 대해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살 길을 찾아야 됐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저희 길을 찾았는데, 그래서 지금 살만하니까요. 우리 부모는 저한테 계속 뜯어먹으려고 하고 제가 돈 벌어오는 도구로 생각하나 봐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이렇게 가정 환경, 그러니까 양육 환경, 가족 환경이 뭐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양육 환경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떤 환경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주 궁핍하거나 아주 풍요로운 이 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제공해주는 양육 환경 그 자체는 적어도 전체 인구에서의 80%에 속하는 양육 환경 그 자체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양육 환경에 대해서 자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부모는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부모가 스스로 이상적인 걸 추구하고 양육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거는 아이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가 네.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첫 번째 원수인데요. 네, 그 원수가 서로가 은인임을 느끼게 하는 과정이 부모와 자녀의 양육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이거는 정학설도 아니고 성선설도 아니고, 적어도 부모 자녀의 관계를 디파인하면 진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부모의 삶에 있어 자녀가 태어나는 건 원수를 집안에 들이는 것과 같아. 왜? 그 자녀가 태어남으로써 너희 삶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생겨나기 때문에. 아이들은 삶에 있어서 상당히 고통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원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삶의 장애물이 너가 나타났구나. 그럴 때 그 삶의 장애물,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그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제거하려고 하면 자기도 떨어져 죽어요. 그러면 그 원수하고 서로 잘 이야기가 통하고 서로 이 외나무 다리에서 잘 건너갈 수 있는 끊임없는 이제 서로 같이 진짜 넉대와 춤을 춰야 되는 과정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 내 욕심이 앞서서 살아야 되겠어요. 이 원수 같은 이상한 동물의 특성을 내가 알아야 되겠어요. 후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말이 통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말이 통하기 전에 동물처럼 행동할 때는 가장 동물에 살아가는데 기본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 나를 물어뜯을지도 모르니까 잘 달래도 줘야 돼요. 그게 부모가 자식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없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얘한테 강요를 하면 그거는 걔가 나를 물어뜯게 만드는 거지, 걔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지나면 말귀가 서로 통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와, 이거는 진짜 이제 친구로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원수가 친구가 되고, 나중에 내가 힘이 약할 때 걔가 내한테 뭔가를 해줄 때, 나를 도와주기 시작할 때 이제는 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는 처음에는 원수를 대하듯이 하고, 그렇지만 그 원수와 같이 살아야 돼요. 조건은 외나무 다리에서 같이 떨어져 죽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친구가 되고 언인으로서 바뀌는 그 관계가 자식을 키우는 관계라고 한다면, 지금 많은 부모들이 왜 애 안 낳아요?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왜 처음에 원수를 얻는다는 그 두려움이,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은 원수를 언인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내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가장 잘 보여주는 거지.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데, 원수가 두려워서 다 사람들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 혼자만 남았어요. 이런 상황으로 되는 것이 지금
자식을 낳고 키우는 그 경험을 더 이상 사람들이 안 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 기본적인 그런 기질 있잖아요. 타고난 기질은 자라면서 이렇게 좀 유지가 계속 타고난 기질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는 5, 6세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질이라는 건 생물적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물적 특성의 기질이 성격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이가 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사회적인 인터랙션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부터예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5, 6세에 그 기질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기질의 영향력이 20살에서 25살 때까지 여전히 유지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보통은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자폐 성향의 아이들, 자폐 성향이 강한 아이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자폐 성향이 20대에 들어와서 긍정적으로 잘 표현되거나 될 때는 빨리 그 아이가 생존 비법을 캐치한 경우예요. 그래서 5, 6세, 대부분의 사람들, 이제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기질적인 특성은 조금씩 줄어들고 이것이 성격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기질의 영향력은 5, 6세 지나면서 성격으로 전환이 되어 가기 시작하면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또 자기 나름대로 부닥치는 사회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됩니까? 돈도 아니라고 그러고 부모가 도움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바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 20년 사이에 심리학계에서 상당히 뚜렷하게 제기되는 이슈예요. 그럼 여기서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자기는 사회화되는 성격을 그렇죠. 성격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기본적인 성격은 기질과 연관이 돼 있지만 자기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고 또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근데 이제 자녀가 어떤 기질인지 알 때 아직 어린 자녀들 경우에는 어린 자녀라면 몇 살 정도를 이야기할까요? 한 5, 6세를 기점으로 하면은 그렇죠. 네. 5, 6세에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부모가 신경 쓰는 게 배고프면 먹여주고 목마르면 마시는 거 주고 자고 싶으면 자게 하면 돼요. 어떤 엄마는 5, 6세 된 애한테 영어 가르치고 중국어 가르치는데 저는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왜? 5, 6세가 뭐 중국 사람 만나가지고 무슨 비즈니스 할 것도 아니고 영국 사람 만나가 미국 사람 만나가지고 영어 쓸 일이 아닌데 영어 유치원 보내겠다고 난리를 치는 엄마를 보면 미쳤다는 소리밖에 저는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러면 영어를 시키지 말고 중국어를 시키지 말고 시켜요. 그거는 애가 필요로 할 때 시키면 돼요. 그거는 엄마가 자기가 지금 영어를 못하고 중국말을 못하고 자기가 지금 자기 기대했던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는 그 욕망에서 그 불만족에서 그걸 아이한테 지금 과도하게 너무 일찍 푸시를 하는 것이 결코 그건 아이를 위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엄마한테 그래요. 아이가요 그냥 편안하게 재밌게 잘 놀면 냅둬도 괜찮아요. 뭐 언제부터 그럼 엄마가 좀 신경을 써야 됩니까? 애 성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까? 그거는 애가 엄마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내가 지금 왜 사는지 잘 모르겠어. 난 뭐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아?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 이야기를 할 때 엄마 난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엄마 나는 뭐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그거는 마치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생겼나? 내가 이쁜가? 엄마 나 왜 이렇게 못생겼어? 엄마 난 너무 이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제 자기를 안다는 것이 필요할 때가 된 거라는 거죠. 사춘기 정도 되면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그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면 대부분 자기를 아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초등학교 3, 4학년이라고 하시면 그때 WPI로 치자 뭐 로맨티스타 이러면은 그렇죠. 얘를 로맨티스트를 대하는 그런 기질로 대하는 그렇죠. 부모가 얘가 로맨티스트라는 걸 이해하게 될 때 아이가 내는 신경질이라든지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라든지 아이가 잘 삐진다든지 그것이 엄마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아이의 특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엄마는 덜 불안해지고 덜 안다를 느낄 수가 있어요. 또는 아이가 휴머니스트 성향이면 사실은 엄마는 훨씬 더 쟤가 애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런다. 그렇지만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아이가 얼마나 번듯한 거를 추구하는가, 얼마나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그것 때문에 또 스스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게 되고, 저 아이가 엉뚱하네, 우리 집 애가 엉뚱해요, 우리 집 아이가 뭔가 좀 이상해요, 아이가 좀 걱정돼요, 일어날 때는 아이디어를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대부분의 부모님은 그런데 그런 성격을 보기보다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성적이 얼마예요, 이걸 보니까 이제 진짜 아이의 성격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기질이 계속 간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은 바뀌는 아이도 있고 안 바뀌는 아이도 있고요. 그 바뀌는 거는요, 자기가 자기 성격이 뭔지를 모르고 부모가 요청하는, 선생님이 요청하는, 주위에 요청하는 거에 그냥 착하게 따라가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애가 있어요. 그걸 리얼리스트 성향의 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 기질과 성격을 아예 잃어버리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는 애, 그게 착하다고 믿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애, 그렇게 되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은 지 성격이 알기도 좀 힘들겠네요. 힘들죠. 근데 그런 아이들의 특성은요, 무기력한 모습을 항상 보이고 착한 모습을 보이고요. 항상 저 착하죠, 저 말 잘 듣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자기 취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착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엄마 말 잘 들어요. 그러면은 이런 좀 기질을 고려했을 때 양육할 때 이제 기질을 고려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요, 부모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특성이고 어떤 성격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사실은 제가 상담한 어떤 엄마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아들에 대해서,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지금 방학인데 거의 한 달째 자기 방에서 안 나오고 엄마하고 한바탕 하고 나서 지금 한 달째 사보타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엄마는 아들이 왜 그러는지를 전혀 모르고 이 아들이 진짜 미쳤나요? 뭐 이제 그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주 이 감성적이고 섬세한 로맨티스트예요. 근데 로맨티스트인데 이 트러스트가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아주 열심히 잘하는, 아이의 모든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다 챙겨주고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엄마의 노력에 부합되게 아이는 전교 동수에 들어갈 정도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대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엄마의 잔소리가 싫다고 학교에 기숙사에 있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숙사 생활도 몇 달 하다가 이제 방학도 집에 있으면서 나오지는 않는데요. 근데 엄마는 애가 왜 그런지를 모르고 본인은 지금 돌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빠를 덜덜 볶아. 아빠가 아들한테 뭘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루어진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당신의 특성이 아들은 휴머니스트고 엄마는 로맨티스트니까 서로 완전히 반대라는 거 오늘 저하고 상담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궁합이 잘 맞는 건 어떤? 궁합이 잘 맞는 건 서로서로를 알 때. 서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기질적으로는 없어요? 기질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그 질문 자체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어떤 특성이 항상 효과가 있고 좋다라는 그 구세대적인 패러다임에서 질문을 던지는 건데, 지금 인간의 관계와 인간의 특성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이 있지만은 그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조차도 어떤 맥락과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발현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 말은 결국엔 어떤 특성과 어떤 특성이 좋은 궁합이다가 아니라 서로 각자의 특성을 알고 상대방의 특성을 알게 될 때 거기에 맞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 모르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네요. 오해하고 나쁜 결과를 초래된다. 이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물리학에서 기계론적인 뉴턴의 물리학이면 상대적인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이라고 구분하잖아요.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것도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심리에 대한 생각은 뉴턴의 기계론적인 물리학적인 이 틀에서 마치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게 어떤 거하고 A하고 B는 부합이 될 거고 A하고 C는 서로 갈등이다. 이런 사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적인 속성이 서로 궁합이 맞고 맞지 않는 것은 상대적인 측면에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항상 바뀌는 그 특성을 안다면 단지 내가 어떤 특성이고 상대방이 어떤 특성이니까 잘 맞는다,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특성인지를 알고 상대방이 어떤 특성인지를 알게 될 때 거기서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부분과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이 어떻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휴머니스트가 뭐 자식의 어떤 기질, 성격에 따라서 조금 주의할 만한 혹은 예를 들면 엄마가 로맨티스트고 아이가 휴머니스트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엄마는 상당히 섬세하고 꼼꼼하고 감성적이고 이 휴머니스트 아들은 뭐 상당히 외향적이고 친구하고 어울려 지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엄마는 아들에게 대해서 항상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리고 가능하면 잔소리를 줄이는 게 최고로 좋죠. 잔소리하면 안 되는. 그렇죠. 근데 로맨티스트 엄마의 장기는 잔소리거든요. 세상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그렇죠. 이런 문제가 참 재미있어요. 근데 휴머니스트 엄마하고 로맨티스트 딸이나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휴머니스트 엄마는 상당히 대범하게 오씨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 로맨티스트의 섬세함을 이해를 해줘요. 우리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장점을 상대방에게 드러낼 때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당히 폭력적인 부분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주의를 항상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디얼적 성향의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휴머니스트 성향의 사람은 상당히 규범적이고 어떤 정해진 틀에 딱딱딱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디얼적 성향의 어떤 자유분방한 거는 휴머니스트 성향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위험하고 불안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참 좋기가 쉽지 않죠. 그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아이디얼적 성향의 사람은 끊임없이 지금 가진 생각이 어떤 이유에서 나오고 이게 어떻게 될 거고 잘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아이디얼리스트는 자기 생각을 차분하게 잘 설명한 걸 잘 못해요. 딱 던지면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네가 멍청해서 그래. 근데 네가 멍청해서 그래 라는 소리를 휴머니스트가 듣는 순간 이거는 자기를 완전히 공격하는 대표적인 거거든요. 휴머니스트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자존심과 체면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가 편하고 자연스러운 나의 특성을 상대방에게 드러낸다는 건 얼마나 상대방한테 많은 오해와 심지어는 폭력적인 행동이 될 건가라는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특성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에이전트나 리얼리스트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할 건 없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만일 자녀가 에이전트다. 에이전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사실은 진짜 개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뚜렷한 때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대학교 입시에 그리고 그 목표에 나름대로 자기가 성과를 있으면 근데 보기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으면 이제 에이전트는 돌아버리죠. 그리고 대학까지 간다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제기가 돼요. 그럴 때는 엄마 저 뭐 해야 돼요? 네가 알아서 해. 그때부터 어떤 소리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그 에이전트 자녀와 같이 목표를 계속 설정해 나가도록. 자 이번에는 1억 모으기. 관리를 해야 되는 피곤함이 있네요. 에이전트 자식은. 뭐 관리 크게 할 필요 없어요. 1억 모으기, 10억 모으기 이렇게만 해주면 되죠. 몇 년에 한 번씩만 해줘도 되죠.
그 다음에 리얼리스 자녀를 양육하는 거가 이제 가장 힘들죠.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건 대한민국에서 착한 애로 커. 다른 사람들한테 네가 성실하고 착한 모습을 보여. 말 잘 들어. 이렇게 되면 리얼리스가 되는 거죠. 리얼리스는 항상 미래가 불안하고 전전긍긍하고 내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이러면서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길을 찾아가죠. 저 대기업에 취업했으니까 이제 됐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저 그만두면 안 돼요. 끝까지 남아있으라고요. 그러면 제가 계속 남아있는데 암에 걸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 저는 리얼리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이 사회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리얼리스트 어른이 된다는 건 자기를 잃어버린 인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대세를 추종하려고 하고 남들이 좋다는 걸 따라가고 자기가 없는 사람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항상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고 불안해지는 것은 바로 자기를 잃어버린 인간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을 찾고 뭐니 해도 머니만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데 항상 현실은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데 더 사는 게 힘들어지는 현실이 되니까 그러니까 또 더 절대적인 정답을 찾는 거죠. 그런데 그건 더 많은 불행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죠. 그랬을 때 결국에는 자기를 찾아야 됩니다.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라는 말은 리얼리스가 아니라 원래 자기의 기질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이 성향에 어디에 가깝고 그것이 자기의 원래의 모습이면 그것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리얼리스트는 뭔가 나중에 이렇게 바꾼 만들어진 얼굴 같은 그런 그렇죠. 거예요? 가면을 쓴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박하사탕에 나오는 거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나를 찾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죠. 그거는 본인은 원래 아이디얼리스트고 로맨티스트로서 살았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리얼리스트로 산다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내가 아닌 것이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다른 성격과 다르게 리얼리스트는 그런 특성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리얼리스트는 자기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속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규정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 의해서 자기가 규정되고 자기가 가진 거로 가지고 자기를 규정하려는 사람들이 리얼리스트예요. 에이전트는 아닌가요? 에이전트는 아니에요. 에이전트는 자기가 그 과제를 수행하는 거로 자기가 만족을 느끼고 또 그 과제를 잘 수행할 때 자기라는 존재를 뚜렷하게 인정받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아이가 한 존재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바람직한 이 참 좋은 부모의 모습은 이거다라고 했을 때 참 좋은 부모는요.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가 있는 그대로 자랄 수 있게 해주고요. 아이가 좀 클 때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건지를 끊임없이 물어봐 주고요. 또 아이가 그때 필요할 때 진짜 네가 필요한지 물어봐 주고요. 그럴 때 진짜 필요하다고 아이도 주장하고 할 때 제공해 주면 되고요. 아이가 필요하지 않는 거를 부모의 필요에 의해서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이 진짜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이에요. 아이가 지가 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 아이가 그걸 하면 원하는 거고요. 안 하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를 봐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아이는 죽은 아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요즘에 많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거의 죽은 상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아이한테 부모는 이걸 해라가 아니라 너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왜? 죽지 않은 생명체는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떤 걸 할 때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어떤 걸 할 때는 죽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거를 최소한 관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고는 부모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통념적으로 또는 정답이라고 믿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해줬을 때요. 많은 부모님들은 아직도 그거를 믿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
현재 당신이 믿고 있는 게 정답이라고 믿으세요. 그런 분들은 검사, WPI 검사 안 해봐도요, 본인이 리얼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첫걸음을 떼고 싶으신가요? 나와 비슷한 성향별로 황심소 방송을 골라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WPI 성격 프로파일을 알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WPI 성격 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보세요. 모든 사람은 나와 같지 않습니다. WPI 성격 프로파일에 따라 상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내 안의 고민에서 더 나아가 사회 문제에 대한 질문들, 어떤 주제든지 인간의 심리가 담겨 있기에 전부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 다뤄드릴 수 있습니다. 참, 시사 이슈나 기사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은 WPI 성격검사 프로파일과 함께, 시사 이슈는 자료와 질문과 함께 보내주세요. 황심소 이메일은 serlockWhang@gmail.com입니다.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청취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위즈덤센터의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위즈덤센터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